네, 지난주 후반에 등장했던 이 한한령의 좀 완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내용은 주말에 또 종전선언과 이슈가 또 맞닿아 있는데 좀 풀어볼까요? 네, 돈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중국이 6.25 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한 걸음 더 내다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또 됐을까요? 그 종전선언이 예를 들어서 조인이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 미중 생각이 좀 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며칠 전에 양제츠 외교담당 그 위원하고 그 우리 서훈 국가안보실장 간의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잘 유의를 해야 될 거는 중국이 한반도 6.25 전쟁 휴전협정의 그 조인국으로서 당사국으로서 자신들은 뭐 물론 불법 개혁을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사인은 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배제하고 추진되는 데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중국도 포함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거지 그 내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종전선언이 만약에 네 나라가 한다고 그러면 북한과 미국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은 예를 들어서 이호야화를 막론하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게 한국 정부가 주장하듯이 비핵화의 마중물로서 종전선언을 한 거라고 치면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 선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뭐 우선 비핵화에 관한 어떤 그 폐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우리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지금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종전선언을 지금 해버리면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복잡하다. 그래서 엊그저께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게 된 구조고 그래서 종전선언 자체에 대한 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을 빼지 말고 가려는 메시지고 그런 걸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종전선언 협의 자체는 지지하겠다. 저는 그런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화나 문구에 대한 얘기들도 막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종전선언을 논의해보자의 스타트 단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국들의 입장차가 조금씩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섣부르게 또 우리가 막 그 국물만 뗄 수는 없는 거고. 이번 그 앞서 말씀하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국무위원 간의 대화 내용에서 보면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또 추진한다 이 내용도 흘러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비대면 정상회담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까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드 사태 이후에 그 고착화되고 있는 소위 한한령이라든지 양국 간의 어떤 그 경색 국면을 풀어보는 데는 역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건데 시진핑 주석은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안 왔단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가 아주 적절한 핑계거리가 됐었고 사실 정상회담을 하러 오게 되면은 정상회담과는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선물이나 뭐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한테 줄 게 별로 마땅치 않고 중국 또 우리한테 줄 게 사실 뭔가 결정적으로 계기가 없는데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이 대한민국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화상회담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도 2월 4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화상회담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는
그게 성사가 되더라도 되기는 어려울 거고 중국은 일관되게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으로 경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짜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배제한 여기에 한국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는 명확하게. 거거든요. 네.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할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 정부의 최대 성과로 종전선언이라든가 한반도 평화선언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설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정도 선에서 밖에 그 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이 기대감이 있고 또 실망감이 교차되고 반복돼서 좀 지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에 첨예한 그 대립 구도를 빨리 풀어줘야 되는 부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한국 영화가 중국 내에서 6년 만에 개봉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죠. 오문희라는 영화인데 뭐 아직 그게 흥행을 하냐 마냐 이거는 뭐 제가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완화가 될 분위기가 있는지요? 그 사실은 올 초에 그 올해와 내년을 양국 정상이 한중 교류의 해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사드의 여러 가지 앙금 때문에 사실 양국 간의 교류가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년이 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고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한알령 해제라는 한국 컨텐츠 해제라는 큰 차원에서 이 영화 개봉도 한번 추진을 하고 얼마 전에는 게임 판호도 한국에 한번 부여한 적이 있어요. 아주 제한적이나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게 풀리려면 물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최근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더 합니다만은 이런 그 양국의 민간 교류가 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데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상징적으로 문화 교류를 이 표방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연 뭐 한알령 수준 이전으로 회복이 될지는 전혀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특히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리, 갈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쓰기 시작했다 이 정도. 자, 중국판, 요소수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 이번에 또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중국과의 그런 협력, 나름의 성과가 좀 있었던가요? 일단 뭐 외교 담당 최고 책임자 간에 그 한중 간의 그런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재확인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요소수 문제가 사실 한국을 겨냥해서 한 거는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지정한 규제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타났고 우리 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약 1,850개 품목이 이렇게 80% 이상의 대중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실히 갖춰야죠.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어쩌면 한국에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걸 늘 소통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야 되고 중국도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등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협력적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이 결국엔 미국 증시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중국 당국의 요구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은 실질적인 빅데이터 전쟁이거든요. 디디 추싱에 기록돼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는 기업들은 꼭 중국의 허가를 받고 가라, 당국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지금 SEC 같은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중국 국유인지 아닌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라. 그렇다면 디디 추싱은 이제 나와서 중국과의 협의에 따라서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 하에서
국제사회로 나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업체라고 하는 헝다 채무 이행이 어렵다는 자료가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파산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양광백이라는 또 업체도 2천억 원 디폴트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사실 해외 특히 미국도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헝다의 지금 부채가 약 365조 원. 우리가 지금 이 내년 예산이 607조인데 그러니까요. 한 기업의 부채가 375조 원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달러 표시 채권이 한 23조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 금융권에 새로운 파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당국은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파산한 단계는 아니고 완전히 파산해서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최대한 헝다의 자구책을 본 다음에 회사를 분할한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워낙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고 최대한의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채를 털어낸 다음에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는 이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게 결국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중국 경제의 28%를 차지하죠. 그리고 고용의 26%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중국 정부도 그냥 단순하게 파산, 청산 이렇게 한다면 내년 중국 경제에 상당히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10월 당대회하고도 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거칠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좀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아쉽네요,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 짚어봤고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